여러분, 이 숫자 하나에 주목해보세요. 0.7.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합 인포맥스가 코스피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과 주가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냅니다. 0.7이라는 수치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할수록 주가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시스템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물리법칙의 결과물입니다. 2세대의 교양 수업 이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서 움직일 때 어떤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어째서 구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지, 거물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전을 펼쳐 소액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아가는지, 나아가 이런 구조를 역이용해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인 분들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서울의 특정 동네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앱을 켜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시세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동네에서 아파트 100채를 한꺼번에 사유를 한다면요. 과연 아무도 모르게 매수가 가능할까요? 처음 10채 정도는 시세대로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채, 30채를 넘어서는 순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 지역 아파트를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더라 하고요. 그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물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매도 호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죠. 나중에는 아예 매물 자체를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100채를 모두 매수했을 때의 평균 매입가를 확인해보면 처음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정확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로 슬리피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량으로 매수하려는 행동, 그 자체가 시장 가격을 밀어 올려서 나의 평균 매수 단가가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큰 손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매수 행위 자체가 가격을 상승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가게를 열기도 전에 원재료 값을 스스로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로 한 번에 대량 매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아파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1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한 달에 한두 채씩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수하여 모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매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매집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누군가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매도자가 있어야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이 종목에 다른 큰 손이 눈치채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매집 단가가 상승할 테니까요. 따라서 큰 손들은 매집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종목이 최대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큰 손들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죠. 호재성 소식이 터지면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이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할수록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축구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팀이 있습니다. A팀은 감독이 존재하고 명확한 전술과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으며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전략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감독이 후반 35분까지 절대 볼을 뺏기지 말라고 지시하면 선수 11명 모두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럼 B팀은 어떤가요?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비슷하지만 감독이 없습니다. 11명 모두가 제각기 자신만의 작전을 머릿속에 품고 경기를 띱니다. 어떤 선수는 앞만 보고 돌진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에만 치중하며 뒤로 처져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체력이 고갈되어 벤치에 앉고 싶어 하죠. 과연 이런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 해도 조직력이 없는 팀은 결코 조직력을 갖춘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100억 원어치를 매수한다면 그것은 A팀과 같습니다. 하나의 명확한 지휘 체계를 따르며 정해진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습니다. 유통 주식을 꽉 잠가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를 풍선에 비유하자면 바람을 꽉 움켜쥐고 있는 한 사람의 손과 같습니다. 놓지 않으니 풍선이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B팀이 됩니다. 1000만 원씩 1000명의 개별 계좌로 뿔뿔이 흩어지는 셈이죠. 목표가도 제각각이고 개인 사정도 다르며 주식을 버틸 수 있는 시간 또한 개인들의 상황은 모두 상이합니다. 마치 1000명이 하나의 풍선을 각자 실 한 가닥씩 붙들고 있는데 그 줄들이 제멋대로 툭툭 끊겨 나가는 형국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에 일찍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합시다. 주가는 5,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0% 수익이면 충분해. 지금 매도하자. 이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에 상승세의 제동이 걸립니다. 어렵사리 6,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는 3개월 전 6,000원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전이다. 단 한 주도 남김없이 탈출하자. 이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6,000원 선은 마치 콘크리트로 만든 천장처럼 뚫기 어려운 저항선이 되어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악성 매물대라고 칭합니다. 이는 과거 해당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본전 탈출 심리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셈이죠. 심지어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로 빚을 내어 투자에 나선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만기일이 도래하면 강제로 보유 물량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리 주식의 미래 전망이 밝아 보여도 결제일이 다가오면 매도를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은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상승의 한계를 만듭니다. 주가가 단 한 걸음이라도 위로 오를 때마다 각자 다른 사정을 가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 촘촘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데이터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직전 시점의 시장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이들이 형성하는 매물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순매수와 주가 간의 상관계수가 0.C 0.7이라는 수치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현상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손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1년 이상 은밀하게 주식을 매집해온 기관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보유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려다보면 방금 언급했던 감독 없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각 가격대마다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본전 탈출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 투자자들이 쏟아내는 물량들을 본인의 자금으로 모두 흡수하며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도 주가는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과연 합리적인 큰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당연히 이 매물대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저들이 스스로 물량을 내던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본격 상승 이전에 개미 털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제로 토해내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큰 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심리 전략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큰 손들이 매물대를 정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물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활용되는 심리적 무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공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층 높이의 빌딩에서 평범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복도에서는 미세한 연기 냄새까지 감지되는 듯합니다. 이 절박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개인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비상구를 향해 황급히 뛰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 밖으로 나와 보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1층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경보기에 오작동을 유발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은 멀쩡히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불필요하게 밖으로 뛰쳐나온 셈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손절 라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두기 마련입니다. 이 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나는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 그 기준점은 주로 이동평균선, 전저점 혹은 박스권 하단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유튜브나 서적 등 어떤 매체를 통해 배우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익히는 손절매 기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큰 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격대 바로 아래에 자동 매도 주문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요. 이 지점을 우리는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풀을 목표로 삼아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스톱 헌팅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정 시간대, 가령 장 마감 직전과 같은 때를 노립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소량의 매도 주문을 내어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빌딩에 실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화재 경보만 울렸을 뿐인데도 그 경보음 하나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설정해 놓은 손절 주문들이 연쇄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지켜본 다른 투자자들마저도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함께 매도,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큰손은 바로 이 순간 바닥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식 물량을 헐값에 모두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가는 마치 거짓말처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던 것처럼 전날의 급락 또한 조작된 가짜 하락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페이크 브레이크다운, 페이크 브레이크다운, 즉 가짜 이탈이라고 명명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권태입니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질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직한 이들을 꺾는 가장 잔혹한 수법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봅시다. 병원 대기실에서 32번 진료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현재 25번 환자가 진료 중입니다. 금방 차례가 올 줄 알았는데 30분이 흘러도 겨우 26번입니다. 1시간이 훌쩍 넘어도 여전히 28번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옆 진료실에서는 번호가 빠르게 줄어들며 환자들이 정신없이 드나듭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유독 제가 서 있는 줄만 꼼짝도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차라리 옆줄로 옮길까? 결국 참다 못해 자리를 옮기게 되죠. 하지만 자리를 옮기는 그 순간 원래 있던 줄에서 제 번호가 호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의 횡보장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주요 세력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도 그렇다고 하락시키지도 않습니다.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주가를 아주 좁은 구간에 묶어둡니다. 거래량 또한 의도적으로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연일 급등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개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기회비용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가 폭락은 일시적인 충격이기에 이를 악물고 견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태는 매일 조금씩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활용한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적 압박이 훨씬 더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아도 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강제적인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력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오를 주식도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며 이 투자자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탐욕입니다. 공포와 권태 전략을 통해 매집을 완료한 큰 손들은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 고가에 형성된 주식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현금을 회수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의 탐욕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식당 앞에 웬일인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 보입니다.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 저기가 맛집이구나. 나도 줄을 서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줄을 서 있는 이들이 식당 주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아르바이트생들은 슬며시 자취를 감춥니다. 진정한 손님들만 남아 음식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정작 주방에서는 어떤 음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십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 주문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호가창을 들여다본 개인 투자자들은 아래에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지지해주는구나, 안전하겠지라고 판단하며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 거대한 매수벽에 거의 도달하는 찰나 그 주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애초부터 매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허위 주문이었던 셈이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푸핑은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세청은 주가 조작 연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개 기업으로부터 총 576억 원을 추징하고 총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만 알고리즘 매매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출처불명의 호재성, 소문이 확산되는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열어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공포, 권태,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 심리적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 지금의 하락세가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위기 상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단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큰 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감출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 말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들판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누군가가 그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가 아무리 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겨도 눈 위에 발자국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모자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어도 심지어 신발을 바꿔 신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본질적인 사실 자체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바로 이 눈 위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기업 뉴스는 얼마든지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고 호가창 역시 스푸핑을 통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차트의 캔들 모양 또한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체결 기록, 즉 거래량만큼은 절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자금 이동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자국, 즉 거래량을 읽어내는 핵심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황, 주가는 급락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잠잠하다. 만약 주가가 핵심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살펴보면 평소 수준이거나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만약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스가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는데도 정작 시장 반응은 잠잠하다면 이는 앞서 설명드린 화재 경보의 오작동과 같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을 싼 값에 가로채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거래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막대한 양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으며 이를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려한 급등 뒤에 감춰진 설거지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급락 시 거래량 부재는 가짜 하락을, 급등 시 거래량 폭발은 위험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한 문장만 숙지하셔도 큰 손들의 함정에 빠지는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직 거래량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승률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매수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주가가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어느 누구도 해당 종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상태.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큰손들의 매집 구간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기업 자체가 망해가는 중이라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만 합니다. 거래량은 바닥인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건재하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이곳이 큰손의 매집 구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큰손들이 주가를 조종하는 물리적 메커니즘, 개인 투자자를 흔드는 세 가지 심리 전략,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흔적을 읽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단기 매매는 본질적으로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섬 게임의 성격을 멉니다. 누군가 초과 수익을 거두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는 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에 수수료와 세금까지 제하면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일례로 2019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30일 이상 데이트레이딩을 지속한 개인 투자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97%가 결국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저 임금 이상을 번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브라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유사한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에게 불리한 개인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큰손들의 심리전이 격렬하게 펼쳐지는 링 위에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링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공포로 투자자를 흔들고 지루함으로 지치게 하며 탐욕으로 유인하는 모든 전술은 오직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결국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무기는 큰손들이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개인 투자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적 우위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압박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지닌 거의 유일한 구조적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관 없는 수많은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상한선 때문입니다. 각자의 투자 상황이 곧 매물대로 작용합니다. 둘째, 큰손들은 공포, 지루함, 탐욕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전략을 활용하여 이러한 매물대를 해소하고 가벼워진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 스푸핑이나 시세 조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량은 큰손들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눈 위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주가 급락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짜 하락이며 급등 시 거래량이 폭발하면 위험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숫자, 즉 0.7은 개인이 매수할수록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 냉혹한 통계가 바로 시장의 구조와 인간 심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손실로 물들거나 화려한 급등 소식이 쏟아질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눈 위의 발자국은 과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경제 이야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양 정보들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국 내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한국. 그런데 지금 국내 어느 공장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적재함에 가득 실린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한 폐기물들입니다. 바로 폐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부터 각종 비닐과 포장재까지 매일 수백 톤의 쓰레기가 쉴 새 없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공정의 끝자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검고 진한 원유 상태의 기름입니다. 이는 가상의 실험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환경 선진국인 유럽이 한국에 이 기름을 수입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 중립을 국가적 생존 과제로 삼는 유럽이 한국의 쓰레기에서 추출한 기름에 주목하며 수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가 석유를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시대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고수해온 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1973년 10월로 돌려보면 당시 한국은 국가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 3개월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하며 세계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전무했던 한국은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산업 현장의 가동률이 급락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심의 가로등은 꺼졌고 국민들은 정부의 심야 통행 제한 속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에너지는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대외 정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은 2023년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4위 규모의 원유 수입국으로 한 해에만 약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사들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외화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배에 실려 들어옵니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즉각 기름값이 치솟고 러시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에너지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불안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900만 톤 규모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매일 배출하는 양만 따져도 약 50개 달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8kg이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배달 문화와 편의점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포장재 쓰레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쓰레기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재활용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의 재활용은 오염되지 않은 단일 재질만 가능했기에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처리 불가능한 짐이었습니다. 처리 과정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던 이 쓰레기들을 그 근본인 석유로 다시 되돌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는 결국 석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 등의 기초 원료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가열해 에틸렌 같은 단량체를 만들고 이를 결합해 고분자 사슬 구조를 형성하면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틸렌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모두 화석 연료인 석유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플라스틱을 다시 유류 성분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화학적 역반응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꾀하는 이 기술은 현재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면 산처럼 쌓인 폐플라스틱 더미의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벽돌처럼 단단하게 압축된 페트병과 비닐 뭉치들이 가득하며 이들은 색상과 재질,
오염도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모든 쓰레기가 훌륭한 원재료가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 폐기물들은 분쇄기를 거치며 잘게 쪼개집니다. 이후 건조와 선별 과정을 거쳐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반응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변화는 곧 수치로 증명됩니다. 폐플라스틱 24톤을 투입하면 약 17, 18톤에 달하는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70% 이상의 높은 수율을 기록하며 버려진 쓰레기가 곧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자원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장의 심장부인 열분의 반응로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중한 금속 외관을 가진 이 설비 속에서 해당 설비의 핵심 구조입니다. 수미터 너비의 거대한 원통형 장치 내부로 잘게 분쇄된 플라스틱 파편들이 투입됩니다. 외부에서는 섭씨 350도에서 500도에 이르는 고온의 열을 가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소각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반응로 내부의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기에 타버리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열기만이 플라스틱의 구조를 분해합니다. 소각이 산소를 이용해 태워 없애는 과정이라면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플라스틱이 산소와 결합할 경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해버립니다. 즉, 물질 자체가 소멸하여 재사용 가능한 원료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반면 열분해는 물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는 탄소 원자들이 수소 원자를 품고 길게 연결된 분자 사슬입니다. 가령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단위가 수천 개 결합한 것이며 폴리프로필렌 역시 프로필렌 단위의 연속체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짧은 분자들을 결합해 길게 늘렸다면 열분해는 이를 역행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사슬을 끊어내어 다시 짧은 분자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이죠. 고온의 열기가 사슬을 끊기 시작하면 거대했던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수 4개에서 20개 사이의 미세한 탄화수소 분자로 쪼개집니다. 이후 가스 상태가 된 분자들이 반응로 상단으로 피어오르는데 이는 원유를 증류할 때 발생하는 기체 성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기체들이 냉각탑을 거치며 온도가 낮아지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들이 먼저 액체로 변합니다. 원유, 정제 시의 분별 증류 원리와 마찬가지로 끓는 점의 차이를 통해 경질유와 중질유, 그리고 중유가 차례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탱크에 모인 액체가 바로 열분해유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이 기름의 탄화수소 구성은 천연 원유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황이나 질소 같은 불순물들은 정제 공정에서 충분히 제거할 이를 거치면 나프타에 버금가는 원료가 탄생합니다. 나프타는 새로운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위한 핵심, 기초 원료입니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얻고 이를 정제해 나프타를 만든 뒤 다시 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직선이었던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가 비로소 원형으로 닫히게 됩니다.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리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열로 녹여 형태만 다시 잡는 방식이라 원료가 매우 깨끗하고 단일한 재질이어야만 합니다. 색상이 혼입되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혹은 여러 재질이 섞여 있다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체 플라스틱의 20%에도 못 미치며 나머지 80% 이상의 막대한 양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열분해 기술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 종류가 뒤섞여도 색깔이 제각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한 오염물질은 공정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들이 열분해를 통과하면 귀중한 원료로 탈바꿈합니다. 버려지던 것들이 다시 자원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제입니다. 전 세계의 굴지화학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 기술에 매달려 왔다는 점이 그 난이도를 증명합니다. 반응로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불순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며 연속적인 공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투입하고 기름을 회수하는 등 고도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요구되는 난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분야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램 단위의 아주 작은 실험실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각 플라스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혼합된 성분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후 실험 규모는 킬로그램 단위를 넘어 톤 단위의 파일럿 설비로 진화했습니다. 설비 내부에 이물질이 고착되어 통로가 막히거나 온도가 불안정해지고 기름 회수율이 떨어지는 등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비들을 하나씩 극복해낸 끝에 마침내 현재의 산업용 공장이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의 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판로를 찾지 못해 도태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열분의 기술 앞에는 이미 준비된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먼저 기술을 필요로 한 셈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2019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인 그린딜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강제로 전환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엄중한 목표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포장재 관련 규정의 대대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 핵심 골자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생 원료의 범주에는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된 원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거대 화학사들과 소비재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대응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 재생 원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자체 공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산 시설을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투입할 원료 확보가 급선무였고 그 해결책으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2023년부터 유럽 시장의 열분해유 수출의 물꼬를 챘습니다. 주요 고객은 현지 정유사와 글로벌 화학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산 열분해유를 수입해 자사 설비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 재생 나프타로 가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일회성 매매가 아닌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폐플라스틱이 유럽 강리의 화학산업의 공식 원료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 구도를 잠시 멈춰서서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잣대가 가장 엄격한 시장입니다. 재활용 요건부터 원료 이력 관리, 품질 인증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 유럽이 한국산 열분해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직접 구매했다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술력이 공인받았음을 입증합니다. 어떤 서류보다 확실한 실력 증명인 셈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전체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바스프, 라이온델바젤 등 굴지의 화학 기업들은 화학적 재활용 시설 확충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쌓으려는 쇼가 아닙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재생 원료를 배제하고는 유럽과 영미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반면 우리 내부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산 열분해유가 국내에서 온전한 재생 자원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토대를 다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무 담당자들은 열분해유 품질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조차 부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정식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시장 거래 자체가 막혀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이에 민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2021년 환경부는 열분해유를 법령상 정식 원료이자 석유 대체 연료로 공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소한 문구 수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규정 한 줄이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한 연구진, 현장을 지킨 엔지니어, 제도를 정비한 공직자, 이 세 그룹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기에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 규제로 수요를 창출했다면 한국은 기술력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개될 변화는 훨씬 더 역동적일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는 탄소 규제의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 유가의 추이입니다. 먼저 탄소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마음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탄소 배출량이 과다한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철강과 시멘트를 시작으로 화학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재생 원료를 투입해 탄소 배출량을 억제한 제품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유럽이 앞서가면 미국이 뒤따르는 것은 환경 정책의 오랜 관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는 일은 이제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열분해유 수요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없던 시장이 새롭게 창조되는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유가 변수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열분해유의 제조 단가는 정제 비용까지 합산하면 천연 원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유가 시기에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비싸지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을 때 열분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유국의 감산, 중동 분쟁 등 온갖 불안 요소들이 역설적으로 이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국면입니다. 자원 빈국이 쓰레기를 재활용할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매년 전 세계 도심에서는 3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은 골칫거리에 불과했던 이 쓰레기들이 열분의 기술과 만나면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거대한 자원의 보고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이 땅속에 묻혀 있다면 도시의 원유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하루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됩니다. 이 자원을 전부 기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서울은 매일 수백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제 규모와 인구 밀도가 높고 소비가 활발할수록 추출 가능한 원료의 양은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인구가 밀집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자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미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열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설비와 비교할 때 수십 배에 달하는 대대적인 용량 확장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독자적인 열분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며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또한 화학적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중입니다. 이제 특정 기업의 선택을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정책적 뒷받침입니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국내에 안착된다면 기업들이 열분해유를 확보해야 할 명확한 동기가 생깁니다. 또한 품질 인증 체계가 정립되어 투명해지면 자본의 유입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탄소 감축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열분해유는 단순한 연료를 넘어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수익 모델이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규제와 기술을 동기화해온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이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은 충분하고 시장은 열려 있으며 수요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줄 제도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에너지 수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온 국가적 현실을 고려할 때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오일 쇼크의 한파 속에 불 꺼진 거리를 걷던 이들은 훗날 이 땅에서 기름이 생산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의 공장에서는 폐기물이 원유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기름은 이제 유럽 시장으로 당당히 수출됩니다. 연구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지니어들이 고장난 기계 앞에서 도면을 수정하며 사투를 벌이고 공무원들이 전례 없는 행정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심했던 시간들이 모여 이 흐름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란 단순히 땅을 파서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려진 폐기물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 그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진정한 자원 강국입니다. 한국은 어쩌면 석유 빈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유전이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나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모두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